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이제 좀 그만하실 때도 됐잖아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말없이 아들 이성 씨를 바라보다가 비웃듯이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용서하라고? 그건 네 아버지가 죽고 나면 그때 생각해 볼게. 아들과 어머니의 대화가 무섭기에 짝이 없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무슨 이유로 이런 무서운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모든 일의 시작은 대학교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대학 시절 노래하는 걸 좋아해서 학교의 음악 동아리에 가입했어요. 그곳에서 이성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이성 씨는 그 동아리에서 제일 인기가 많았고 한눈에 반해버린 저는 단번에 연애를 시작했죠. 그리고 3년 뒤 자연스럽게 결혼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하면서 알게 된 뜻밖의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뭐? 딸이 넷이라고? 사실 저는 이성 씨가 딸 넷의 외동아들이라는 걸 결혼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어요. 연애하는 동안에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거든요. 응, 우리 집 누나들 4명 있어. 장난하는 거지? 아니야. 나 진짜 딸넷 있는 외동 아들이야. 저는 순간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요즘은 결혼해서 신경 안 쓰고 살 수도 있다지만 시누이가 넷이라니. 이 사실을 엄마에게 말씀드렸을 때 엄마도 처음엔 조금 반대하셨어요. 딸이 넷이나 되면 그 시집살이를 어떻게 할 거냐고 여러 번 말씀하셨죠. 그런데 제 눈에 콩깍지가 씌워져 있는데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겠죠. 엄마는 한동안 고민하시더니 결국 이성 씨를 직접 만나보고 나서야 허락하셨어요. 아무리 딸이 많아도 사람이 참 바르고 착하네. 선이 네가 고른 사람이면 믿어도 되겠다. 그렇게 저는 딸 넷을 둔 집안에 막내 며느리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엔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이성 씨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잘 해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남편의 본가로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이성 씨는 핸들을 잡은 채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집에 가면 첫째 누나랑 둘째 누나가 있을 거야. 원래 둘이 사이가 썩 좋은 건 아니거든. 하나는 돈 문제로 전 남편이랑 계속 싸우고 있고 다른 하나는 늘 돈이 부족하다고 투덜대지. 그 둘이 같이 있으면 항상 신경전이야. 뭐야? 분위기 엄청 험악하겠는데요? 아마도 그러니까 괜히 중간에 끼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있어. 우리 엄마도 그렇지만 우리 집 분위기가 좀 피곤할 수도 있어. 그 정도예요? 그럼 셋째 누나는요? 셋째 누나는 미국에서 공부한다고 몇 년 전에 나갔어. 한국에는 거의 안 와. 넷째 누나는 몸이 안 좋아서 요양병원에 있고 그래서 내가 집안일을 도맡아 했지. 나는 왠지 이성 씨가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딸 넷의 외동아들이라는데 집에서는 그렇게 오냐오냐 잘한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시댁 도착 후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거실에는 첫째 누나와 둘째 누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첫째 누나는 점잖은 듯하지만 권위적인 분위기가 있었고 둘째 누나는 불만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 이 사람이 선이? 첫째 누나는 날 위아래로 훑어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막내가 드디어 장가를 가네. 그래. 근데 결혼하면 어디 살기로 했어? 저희 회사 근처로 알아보고 있어요. 오, 회사 가까운데. 거기 비싸지 않나? 아니, 뭐 요즘엔 반반씩 내서 집장만 한다더라. 비싼 곳은 아니고 적당한 곳에서 찾으려고 해요. 그때 옆에 있던 둘째 누나가 피식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근데 선희 씨? 직업이 뭐라고 했지? 저는 광고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요. 오, 광고? 그럼 돈 좀 벌겠네? 우리 막내 복 받았다. 둘째 누나는 그 말을 듣고는 미묘하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때 이성 씨가 빠르게 끼어들었습니다. 누나들, 선이 처음 와서 적응도 안 됐을 텐데 너무 부담 주지 마. 뭐 부담 준 것도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그런 거지.
나는 이 집안에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어렴풋이 감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들은 여기서 그만둘 기세가 아니었습니다. 요즘 팀장 월급은 좀 주나? 누나, 처음 보는 자리에서 뭘 그런 걸 물어봐요? 아니, 그냥 우리 막내 만나는 여자 능력 좀 보려고 하죠. 선희 씨, 불편해요? 아니면 말하기가 좀 그런 수준인가? 첫째 시누이가 짐짓 웃으며 던진 말이었지만 눈빛은 호기심과 평가의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아니요. 불편하긴요. 괜찮아요. 저는 지금 팀장 단지 한 1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아요. 어머, 팀장? 선희 씨 나이치고는 승진이 좀 빠르네. 얼굴이 동안이신 만큼 직급도 좀 빨리 달았나 보네. 시누이가 하는 말이 칭찬을 하는 건지 아닌지 헷갈리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별의별 사람들을 겪어봤고 웬만한 말들에는 휘둘리지 않는 멘탈이 단련돼 있었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기를 죽이려는 수가 뻔히 보였기에 실소가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근데 선희 씨, 결혼하면 계속 직장 다닐 거야? 우리 막내가 바라는 건 가정적인 사람이긴 한데. 그런가요? 몰랐네요. 결혼해도 계속 다닐 거예요. 요즘 시대가 어느 땐데요. 기싸움을 걸어오려는 것이 뻔했지만 굳이 말려들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날 첫 식사 자리에서부터 시부모님들의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처음엔 성격들이 좀 퉁명스러우신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대화가 이어질수록 분위기가 묘해졌습니다. 그래, 다들 밥 먹지? 시아버지가 식탁에 앉으며 말했는데 시어머니는 숟가락도 들지 않고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나 먼저 식사해요. 그 말투가 꼭 당신이나 먹어요. 나는 같이 안 먹어요. 하는 뉘앙스로 들렸습니다. 이성 씨는 애써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아, 아버지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하며 반찬을 집어들였지만 시어머니는 냉소적인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좋아하긴 누가 좋아해? 저 사람은 그냥 뭐든 잘 먹어. 입맛 따질 수준이 아니야.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그렇다고. 옛날부터 뭐 하나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밥상 없고 난리 쳤지. 안 그래? 그 말에 시아버지가 숟가락을 멈추고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얘기를 여기서 꼭 해야겠냐? 왜? 이제 와서 부끄러워?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끊임없이 시아버지에게 냉소적인 말을 던졌고 결국 시아버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버리셨습니다. 이성 씨는 한숨을 쉬며 조용히 말했어요. 선이야, 그냥 먹자 원래 저러셔들. 그때 깨달았죠. 이게 두 분의 평소 모습이라는 거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과의 사이가 좋지 않은 만큼 남편에게 의지를 많이 하셨습니다. 가족들 사이에서 점점 고립되는 듯한 기분이 드셨는지 이성 씨를 자주 부르셨고 두 사람은 종종 조용히 술을 나누곤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저 아버지와 아들의 평범한 관계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술자리는 단순한 부자 간의 대화가 아니라 시아버지가 기댈 유일한 사람이 아들뿐이었기 때문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시아버지는 저를 대할 때만큼은 늘 따뜻하셨습니다. 시댁에서 새로운 가족이 된 저를 가장 반갑게 맞아준 사람도 시아버지였습니다. 선이야, 잘 왔다. 우리 집에 네가 와서 참 좋아. 라며 진심 어린 환영을 해주셨죠. 특히 제가 고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신 후로는 생선이나 해산물을 챙겨 보내주시고 철마다 과일을 박스로 보내주시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아예 저를 부르셔서 백화점에 데려가시더니 가방을 사주셨죠. 태아가한테 처음 주는 선물이니까 좋은 걸로 골라. 저는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지만
받을 수밖에 없었죠. 내가 늙어서 뭘 해주겠냐? 내 며느리 예뻐서 사주는 거니까 사양하지 말고 하나 골라. 그날 결국 저는 시아버지께서 직접 사주신 선물을 받아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은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아버지한테 잘하니까 그래. 우리 누나들이야. 아버지가 뭘 해줘도 당연하다는 식이었지만 당신은 매번 감사하다고 하잖아. 아버지는 그런 반응이 고마운 거야. 그 말을 듣고 보니 이해가 갔어요. 시아버지는 늘 베푸는 입장이었지만 정작 그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는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잘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6층짜리 원룸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였지만 정작 그 수익이 시아버지 손에 온전히 남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아버지는 가족들에게 쉴 새 없이 돈을 퍼주고 있었고 그마저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듯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시댁에서 우연히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대화를 나누는 걸 듣게 됐어요. 아버지한테 말하면 되지 뭐. 이번에 우리 애 학원비 좀 오르던데. 생활비 10만 원만 더 얹어달라고 해야겠어. 둘째 시누이가 가볍게 말하자 첫째 시누이가 한숨을 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10만 원? 나는 이번에 차 바꿔야 하는데 아버지한테 몇백 정도 부탁드릴까 고민 중이야. 에이, 너무 큰 돈은 부담스럽다고 할걸? 적당히 나눠서 받아. 어차피 한 번에 달라고 하면 거절당하니까. 시어머니는 그런 대화를 듣고도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무심히 말씀하셨죠. 요즘 백화점에서 괜찮은 가방 나왔더라. 나도 하나 사야겠어. 노인네가 돈 벌어서 어디다 쓰겠어. 너희가 써주는 게 효도하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시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지원해 준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언젠가 남편과 함께 시아버지를 뵈러 갔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버님, 요즘 어떠세요? 임대 사업은 괜찮으신 거죠? 시아버지는 피곤한 표정으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 그냥 그렇지. 그 세입자들 관리하고 건물 유지 보수하는 거야 늘 하는 일이니. 근데 돈이 참 들어올 때보다 나갈 때가 많구나. 요즘 뭐 큰 지출 있으셨어요? 별거 아닌데도 뭐 하나 살 때마다 다들 나한테 손을 벌리니 어쩔 수 없이 주게 되더라. 그 말을 들은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또 누나들이 돈 달라고 했어요? 안 달라고 한 적이 있었냐?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꼭 그럴싸한 이유를 붙여서 부탁하니까 거절하기가 어렵지. 아버지도 참 그렇게 해주니까 점점 더 당연한 줄 알잖아요. 그렇다고 안 들어줄 수도 없잖아. 그래도 내 자식들인데. 저는 그 순간 시아버지가 단순히 경제적으로 힘든 게 아니라 심적으로도 많이 지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가족들에게 매번 무언가를 해줘도 고마워하기보다는 당연한 듯 받아들이는 태도. 그리고 늘 더 많은 걸 요구하는 분위기. 시아버지는 오랫동안 이런 환경에서 살아오셨기에 이제는 거절하는 법조차 잊어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며칠 후 남편과 저는 저녁 식사를 하러 시댁에 갔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식탁 위에는 카드 명세서가 한 장 펼쳐져 있었고 시아버지는 그것을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남편이 묻자 시아버지는 말없이 명세서를 밀어주셨습니다. 거기엔 시어머니가 백화점에서 결제한 금액이 적힌 청구서가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 고급 화장품, 해외 브랜드 옷. 총액을 본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한 달 동안 이렇게 많이 쓰셨다고요? 그제야 시어머니는 식탁 건너편에서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뭐, 내가 내 돈 쓰는데 뭐가 문제야? 어머니, 이게 다 어머니 돈이에요? 아버지가 카드 내주신 거 아니고? 당연하지. 아버지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내 돈이지. 어차피 다 가족인데 무슨 상관이야. 시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도 더 이상 따질 힘도 없는 듯 고개를 푹 숙이셨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이제 좀 그만들 하세요. 누나들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가 아무리 벌어도 끝이 없어요. 어머니도 그렇지만 누나들도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손 벌리고, 시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으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나야 뭐 지금까지 그래왔는데 이제 와서 달라질 것도 없지 않겠냐?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이 희생하는 삶을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포기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 10년이 훌쩍 넘어갈 무렵 왜 더 시아버지와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후회하게 되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평소처럼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성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남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 가야 돼. 지금 당장 가야 돼. 아버지가 암이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암이라니. 그 단어 하나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시아버지는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해도 귀찮다며 늘 미루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살이 급격히 빠지고 배가 아프다며 식사를 거르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날이 더워서 입맛이 없는 줄 알았어요. 아니면 그냥 단순한 소화불량이나 식중독 정도겠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기운이 없어 보이시고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결국 저와 남편은 거의 반강제로 시아버지를 건강검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검사 결과가 우리에게 최악의 소식을 안겨주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한숨을 내쉬며 검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최대한 자세히 살펴봤는데 안타깝게도 환자분은 말기 췌장암이십니다. 그 한마디에 남편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암이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 있어서 수술이 어렵습니다. 치료를 하더라도 회복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항암 치료를 병행하면서 증상을 조절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췌장암 말기. 그 단어 하나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보다 더 힘든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아버지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이미 사기가 꺾인 듯 보였습니다. 늘 건강에는 자신이 있다며 큰 병원 한 번 가지 않으셨던 분이었습니다. 나는 80, 아니 90까지는 거뜬할 거야. 라며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손주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보고 싶다고. 우리 큰애는 의사가 되려나? 둘째는 장사를 해도 잘할 것 같은데. 하시며 먼 미래를 그리셨던 분이셨는데 이제는 앞으로의 삶이 1년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순간 시아버지는 그저 멍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며 뭐 항암 치료하면 좀 나아지겠지. 같은 말을 하실 줄 알았는데 그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본인도 모든 걸 직감하신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며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치료 시작하면 좋아질 수도 있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힘없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냥 집에 가고 싶다. 그 말 속에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무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더욱더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날은 시아버지의 치료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법으로 시아버지를 모실 수 있을지 의논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둘째 시누이는 참석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 나 그날 선약 있어. 어차피 엄마랑 아빠가 결정할 거 아니야? 나는 뭐 딱히 할 말 없으니까 그냥 결과만 알려줘.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쇼핑몰 음악과 함께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첫째 시누이는 그나마 참석했지만 몇 마디 듣다가 팔짱을 끼고 한숨을 푹 쉬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휴, 피곤해. 어차피 뭐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할 거 아니야? 이걸 우리가 결정해야 해? 나 그냥 갈게. 피곤해서 좀 자야겠어. 그리고는 시어머니에게 힐끔 눈치를 주더니 아무 미련 없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이 떠난 자리엔 저와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본심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는 무슨 회의야? 나는 못한다. 나 그 인간 뒷바라지 못해. 그 말투는 너무도 단호했습니다. 마치 시아버지가 아프다는 사실보다 본인이 수발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이 더 억울하다는 듯한 말투였죠. 너네들이 간병인을 부르든지 병원에 입원시키든지 마음대로 해. 근데 나는 안 해. 절대 못해. 나도 이제 늙었어. 내가 왜 그 인간 뒷바라지를 해야 되냐고. 남편이 어이없다는 듯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많이 아프세요. 지금 그런 문제를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가족인데 최소한 아니, 네가 가족이라고? 네 아버지가 한 짓을 내가 다 참으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내가 간병인 노릇까지 하라고? 내가 무슨 부처야? 그럼 어머니는 아버지 상태를 알고도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 인간이 아프든 말든 나는 모른다니까. 저는 이 대화를 듣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데 아내라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무관심할 수 있을까? 이상한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더니 시어머니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거실 한가운데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늙고 병들면 네 아버지가 나 간병해줬을 것 같아. 어림도 없지. 그 인간 평생 지 몸 하나 간수도 못하면서 나한테만 온갖 일 다 떠넘겼잖아. 그때는 내가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못 참아. 늙어서 아프면 알아서 해야지. 하지만 어머니, 지금 아버지는 됐어. 너희끼리 알아서 해. 나는 몰라. 그리고 이 집에서 죽지도 못하게 해. 알아서 병원 보내든지 어디 보내든지 해. 그 말을 끝으로 시어머니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남편은 그런 어머니를 보며 허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이럴 줄 몰랐어. 그날 저는 이 집안에서 부부라는 관계가 얼마나 허울 뿐인 것이었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게 시아버지는 아내에게 버림받은 채 자신의 병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처음에는 치료를 받을 생각조차 없으셨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치료야? 괜히 고생만 하다가 더 힘들어질 게 뻔한데 그냥 편하게 지내다 가는 게 낫지 않겠냐? 하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죠. 아직 희망이 없다고 단정 짓기는 일러요. 요즘 의학도 많이 발전했어요. 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말기 암을 어떻게 하겠냐? 괜히 항암제 먹고 입맛 떨어지고 아픈 몸 더 망가지는 거지. 최 씨는 그런 아버지를 몇 날 며칠을 설득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곁에 오래 계셨으면 좋겠어요. 손주들 크는 거 더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 말을 듣고도 시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다 아주 조용히 지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자. 너희가 그렇게 원한다면. 그렇게 시작된 치료는 말 그대로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수술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병행하며 강한 진통제를 매일같이 복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치료를 받을수록 더욱 초췌해지셨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하셨고 몸은 점점 마르셨습니다. 예전에는 식사 후 과일을 챙겨 드시는 걸 좋아하셨는데 이제는 한 조각도 삼키기 어려워하셨습니다. 선이야, 이젠 뭐든 먹기가 너무 힘들다. 아버지, 그래도 조금이라도 드셔야 해요. 기운 차리셔야죠. 기운은 무슨, 이제는 뭐 힘내는 게 다 무슨 소용인지 모르겠다.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출근하듯 병원에 가서 아버지를 응원하고 작은 변화라도 있으면 희망을 가지려고 애썼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얼굴이 조금 좋아 보이세요. 괜찮으시면 저녁에 국 끓여서 가져올게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북엇국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그저 힘없는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는 남편과 저를 불러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만하면 안 되겠냐? 남편은 깜짝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만이라니요. 나 이제 병원에 있기 싫다. 치료도 더는 못하겠어. 그냥 내 몸이 허락하는 대로 살다가 가고 싶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직 포기하시면 안 돼요. 치료를 계속하면 좋아질 수도 있어요. 아니다. 이젠 내 몸이 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 약 먹어도 통증이 가시질 않고 밥도 못 먹고 제대로 누워있지도 못하는데 내가 이러려고 치료받았나 싶다. 남편은 끝까지 아버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조금만 더 힘내보세요. 우리랑 조금만 더 같이 있어주세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이미 마음을 굳히신 듯 했습니다. 나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고통받고 싶지 않아. 병원이 아니라 조용한 곳에서 쉬고 싶어. 그렇게 시아버지는 치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도 채우지 못한 항암 치료를 접고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처음 요양병원에 모셔다 드리던 날, 시아버지는 우리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고생 많았다, 너희들. 이제는 내가 좀 편히 쉬어야겠어. 그 말이 어쩐지 마지막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그곳에서 시아버지는 최소한의 치료만 받으며 남은 시간을 정리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 결정이 정말 최선의 선택이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와 최 씨는 요양병원에 일주일에 최소 2번은 방문했고, 저는 남편보다 시간이 날 때마다 계속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문할 때마다 시아버지는 점점 더 쇠약해지고 계셨습니다. 병세가 악화되는 것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몸이 아프시다기보다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계신 듯 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찾아가면 왔냐? 하시며 반가워하시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그 반응조차도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가만히 누워 창밖만 바라보며 누군가 말을 걸어도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날씨 좋아요. 창문 열어드릴까요? 그래, 그러든가. 예전 같으면 그래, 밖 좀 보자. 오늘은 무슨 뉴스가 나왔냐? 하시며 관심을 보이셨을 텐데 이제는 마치 모든 것에 흥미를 잃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아버지를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양병원에 처음 입원하던 날, 시모와 시누이들은 한 번 찾아왔습니다. 그때도 별다른 위로의 말 없이 오히려 요양병원의 시설이 어떻네, 간병인은 어떤 사람이네 하며 그저 관찰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들의 마지막 방문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아예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요양병원 언제 같이 가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으면 시어머니는 핑계를 대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휴, 나는 병원 냄새만 맡아도 어지럽다니까. 누나는 이번 주에 시간 돼? 아, 미안. 나 이번 주에 일이 너무 많아. 다음에 시간 맞춰보자. 그렇게 다음이 언제 올지 모른 채 그들은 점점 시아버지를 잊은 듯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시아버지를 찾아오는 가족은 오직 저와 남편, 그리고 우리 아이들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찾아가면 시아버지는 미소를 지어 보이시곤 했지만 가끔은 힘없이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살아있어도 사는 것 같지가 않구나. 남편이 손을 꼭 잡아들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있잖아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마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래, 너희가 와주니까 힘이 난다. 그런데 나는 너무 외롭다. 그날 오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시아버지의 번호였습니다. 조금 놀라서 전화를 받았는데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훨씬 더 초조하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전이야, 나 좀 데리고 나가주라. 나 여기서는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 몸이 아픈 게 아니라 그냥 나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같이 밥 먹던 사람이 점심때쯤 실려가고 방금까지 옆에서 농담하던 양반이 다음 날 아침에 보이질 않으니까 내가 통 불안해서 못 살겠어. 그 순간 저는 아버님이 지금 단순히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하루아침에 너한테 작별 인사도 못하고 갈까봐 무섭다 무서워. 나 좀 제발 여기서 나가게 해주라. 부탁이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이곳에 아버님을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남편에게 연락했습니다. 여보, 아버지 요양병원에서 나가고 싶어 하세요. 도저히 못 계시겠대. 뭐? 갑자기 왜? 매일 같이 지내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니까 아버지가 너무 불안해하셔. 이대로 두면 정말 아버지 더 안 좋아질 것 같아. 퇴원 신청해야겠네. 내가 인터넷으로 신청할 테니까 당신은 바로 가서 아버지 짐부터 챙겨. 그렇게 우리는 시아버지를 요양병원에서 퇴원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퇴근한 남편과 함께 시아버지의 짐을 챙겨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요양병원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표정이 한결 밝아지셨습니다. 비록 몸은 여전히 힘들고 지쳐 보이셨지만 병원 특유의 차가운 공기에서 벗어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숨통이 트이는 듯했습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시댁에 도착했는데 예상대로 시어머니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아니, 뭐 하러 데려왔어? 최 씨가 놀라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요양병원에서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가만히 계시는데도 불안하고 매일같이 떠나시는 분들을 보면서 스트레스가 엄청났다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황당하다는 듯이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들끼리 같이 있어야지. 누구랑 같이 있으려고? 지가 먼저 들어간다고 해놓고선 이제 와서 뭐? 제가 너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하고 있는데 남편이 터져 나오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아프신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집안 분위기가 다 우울해진다니까. 부정적이고 나쁜 기운으로만 가득 차.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게 자기 남편한테 할 소린가? 그것도 상대가 당장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정도로 아프고 또 수발을 들게 한 적도 없는 사람인데
대체 뭐가 그렇게 꼴 보기 싫고 견딜 수가 없으신 걸까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결국 시댁으로 돌아와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비록 시어머니의 냉담한 태도는 여전했지만 그래도 시아버지께서는 병원보다는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훨씬 나아 보이셨습니다. 남편과 저는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최대한 시간을 내어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평일에는 병원에 가는 날마다 제가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고 아버지를 모시고 다녔고 주말이면 저와 최 씨가 번갈아 가며 시댁에서 아버지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버지를 전혀 반기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아니, 반기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루에도 몇 번씩 빈정대는 말을 던지셨습니다. 제가 시댁에 가서 시아버지의 상태를 체크하고 몸에 좋다는 음식 재료를 사서 정성껏 밥을 차려 드릴 때마다 어김없이 시어머니의 비아냥이 들려왔습니다. 하하, 늙어서 무슨 미련이 남았다고. 며느리 고생이란 고생은 다 시키네. 어유, 속 터져. 그 말이 너무 기가 막혀서 저는 도저히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체 이분은 왜 이렇게까지 아버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걸까? 그렇게 가시돋친 말만 내뱉는 시어머니와 그런 말을 묵묵히 듣기만 하는 시아버지. 그 사이에서 저는 너무 불편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은 좀 삼가시면 안 될까요? 결국 너무 답답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쯧쯧 혀를 차며 저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아직 몰라. 저 인간이 얼마나 지독한 인간이었는지. 그 말이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대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원망을 하는 걸까?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향해 평생을 품고 살아온 깊고도 복잡한 감정의 응어리였습니다. 그날 저와 최 씨가 하루 동안 시댁에 방문하지 못한 사이 시아버지가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는 허둥지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시아버지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환자분이 진통제를 포함한 약들을 제때 복용하지 못해서 극심한 통증으로 발작이 온 것으로 보입니다. 혈압도 낮고 탈수 증상도 보이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지막 식사가 언제였나요? 의료진이 묻자 시어머니는 너무나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제 저녁은 먹었고 오늘은 안 먹었어요. 하루 종일 안 드셨다고요? 그러면 약도 건너뛰셨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시아버지를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차도를 살피고 검사를 하기 위해 며칠간 병원에서 지내시도록 했습니다. 최 씨는 다음 날 출근을 해야 했기에 저희는 시부가 주무시는 틈을 타 잠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최 씨는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을 폭발시키듯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뭐 많은 거 부탁했어요. 약 제때 드시는지 확인만 해달라고 했잖아요. 얘는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내가 약 한 번 건너뛰었다고. 이렇게 유난을 떠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 인간 밥을 왜 꼭 챙겨줘야 돼?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잘만 걸어 다니는 인간이 밥을 굶기는 왜 굶어? 그 순간 저는 그제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버지를 돌볼 마음이 단 1%도 없었다는 거요. 어머니, 아까 병원에서 못 들으셨어요? 아버지가 종일 식사도 안 하시고 약도 못 드셨다고요. 당장 쓰러질 정도로 기력 없는 분이세요. 세상 모르고 자고 계시면 좀 깨워서 밥 먹고 약 먹자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제야 시어머니가 기막힌 표정을 지으며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뭐가 예뻐서 그런 수고까지 해? 최 씨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을 크게 쉬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젊었을 때 허구한 날 마음에 안 들면 손찌검하고 멀쩡한 다른 여자 만나면서 어머니 속을 썩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복수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제껏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하듯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다. 나 그 정도 눈치 줄 자격 있어. 그 인간이 젊었을 때 나한테 했던지 이젠 내가 똑같이 돌려주고 있는 거야. 아들 못 낳았다고 너까지 밖에서 낳아서 왔는데 내가 너를 지금까지 키우면서 얼마나 속이 문드러졌는지 너는 모를 거다. 그 말을 듣는 남편의 얼굴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그 몸은 작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남편이 상상할 수 없었던 말이었습니다. 늙고 병든 인간 옆에 두고 서럽게 만들겠다고. 그게 내 복수야. 그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시아버지를 증오하는지, 왜 남편을 마냥 따뜻하게 대하지 않았는지. 시아버지는 바람을 피웠고 그 바람에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평생을 미워한 여자의 핏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참아왔던 감정을 처음으로 그대로 내뱉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을 쌓아온 한과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아이를 처음 품었을 때부터 미웠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키울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비참한지 아느냐고. 자신은 한 번도 친모라고 생각한 적 없는데 남편은 그녀를 진짜 어머니인 줄 알고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키우긴 했지만 그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 왜 이혼을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 사람 옆에 남아서 지금까지 함께 사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남편의 물음에 시어머니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이혼을 하지 않은 이유가 단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들려고, 그녀를 버린 대가를 치르게 하려고 그 곁에 남아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버텼고 끝까지 자신의 뜻대로 하기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생을 복수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자신이 당했던 그대로 되돌려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바람을 피워 낳은 자식이 자신이라는 걸 어릴 때부터 의문조차 품지 않고 따랐던 어머니가 사실은 친모가 아니라는 걸 그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의 냉담한 태도, 이유 없이 느껴졌던 거리감이 이제야 이해되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이야, 난 진짜 우리 어머니가 내 친엄마인 줄 알았어.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어. 어릴 때 엄마가 다른 누나들한테는 다정한데 나한테만 유독 차가울 때가 있었거든. 그때도 그냥 내가 막내라서 그러려니 했어. 근데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야. 남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흔들림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이제 와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걸 받아들이려 노력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날 키운 건 사실이야. 나도 한동안 원망했지만 이제는 뭐 어쩌겠어. 나한테는 이미 가족이고 나도 그분의 자식으로 살았으니까 그냥 이제라도 이해하려고 해. 나는 남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지금까지
우리가 잘 살아왔잖아. 그리고 앞으로도 잘 살아갈 거야. 지금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야. 남편은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더 이상 친모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시어머니를 전처럼 대하기도 어려웠지만 적어도 이제는 그 감정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씁쓸한 표정을 짓긴 했지만 남편은 그렇게 묻어두기로 한 듯 했습니다. 본인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남은 평생을 바쳐 복수를 한다는 시어머니, 그리고 아내에게는 나쁜 남편이었지만 자식에게는 좋은 아버지였던 시아버지. 모두 다 이해가 갔기에 이 문제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복수 방식이 당장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아버지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것. 그리고 그 복수가 자식들까지 괴롭게 하고 있다는 것. 그 사건 이후로 최 씨와 시어머니 사이의 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남편은 이 문제를 나 몰라라 하는 시누이들에게도 점점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누이들이 도무지 인간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에는 당장 시아버지가 거처할 방이 없었기에 저는 시댁으로 출근하듯 다니며 시아버지를 챙겨드렸습니다. 최 씨는 퇴근 후 시댁으로 향해 하루 한 번은 꼭 시아버지를 찾아뵈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손주들과의 시간을 보내게 해드렸습니다. 시아버지가 그토록 보고 싶어 하셨던 손주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도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그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떠들고 재롱을 부릴 때마다 시아버지는 힘겹게라도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아슬아슬한 나날들이 지나갔습니다. 시아버지가 복용하는 약은 날이 갈수록 늘어났고 손등에는 더 이상 주사 바늘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살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기력이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암 판정을 받으신 지 석 달이 지나고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저와 최 씨는 고민 끝에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생신을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 축하해 드리자고 했습니다. 최 씨는 그때까지도 시어머니, 시누이들과 사이가 서먹했고 어쩌면 영원히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갈라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를 위해서만큼은 참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생신이잖아. 한 번쯤은 다 같이 모여야지. 그래요. 어머니랑 시누이들도 모이게 하면 좋겠어요.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요. 마지막이라니. 그 말을 듣고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실이었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생신이 정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남편은 어렵게 마음을 다잡고 시누이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누나들, 다음 주 아버지 생신이야. 우리 다 같이 모이자.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정말 황당했습니다. 어? 그때 엄마랑 여행 가기로 했는데 우리 이미 비행기표 샀어. 며칠 전에 예매했어. 잠깐만, 생신이 있는데 해외여행을 간다고? 엄마도? 응, 지금 비수기라 티켓이 싸서 엄마도 가고 싶다더라고. 아니, 그게 말이 돼? 다음 주가 아버지 생신이라는 거 다들 몰랐어? 야, 설마 우리가 그런 것도 모르겠어. 근데 뭐 비행기 자리가 그때밖에 없네. 이미 예약 끝났어. 그 순간 최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해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누나,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 아버지 생신. 어쩌면 우리 다 같이 축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꼭 무슨 일 날 것처럼. 됐고, 어차피 우리는 못 가니까 너희끼리 잘해. 최 씨는 결국 핸드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선이야, 그냥 우리끼리 준비하자. 그래요.
어차피 와봤자 좋은 모습 보여줄 것도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한 마지막 생신상. 그날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을 보러 갔습니다. 시아버지가 평소 좋아하시던 음식들을 빠짐없이 준비하려고 재료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수산시장에도 들렀고 마지막으로 마트까지 가서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시아버지는 텅 빈 집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아침부터 주무시고 계셨고 시어머니는 공항으로 떠났습니다. 생신 아침인데도 집은 적막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도착하자 시아버지는 오랫동안 웃지 않았던 사람처럼 힘겹게 얼굴 근육을 움직이며 저희에게 미소를 보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도 최 씨도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아버지 생신이에요. 기운 내세요. 우리 맛있는 거 많이 준비했어요. 아이들은 할아버지 품에 안겨 제잘거렸고 시아버지는 힘없는 손으로 손주들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우리 손주들이 이렇게 밝고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맙다. 그날 저희는 몇 시간을 주방에서 보내며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예전처럼 많이 드시지는 못했지만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을 정말 오랜만에 맛보는 것처럼 음미하며 드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짠해서 저는 그만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시아버지는 곁에 앉아 있는 저와 남편을 보며 조용히 입을 떼셨습니다. 내가 벌 받나 보다. 저와 남편은 영문을 몰라 시부를 바라보며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예전에 내가 네 애미한테 못했던 거 그대로 돌려받나 보다. 그런 거지. 아버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벌 받는 거면 저희도 옆에 없어야 돼요. 아버지는 어머니께 할 만큼 사죄하셨고, 그리고 저희에게는 누구보다 좋은 아버지셨잖아요. 그 순간 남편은 더 이상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런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힘없이 웃으셨습니다. 그날 우리는 울면서도 웃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 생신을 가족으로서 가장 따뜻하게 함께했습니다. 며칠 후 시아버지는 한 남자분을 대동하고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남자는 본인을 시부의 유언장을 집행하는 변호사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저희 앞에 증여,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시아버지는 깊게 한숨을 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도 정리를 좀 해야겠다 싶어서 내 몸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더라. 아침에 눈을 뜨는 게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하고. 근데 아버지, 이걸 왜 저희한테 주세요? 어머니나 아니면 누나들도 불러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너희 둘만 있으면 된다. 내가 가진 건물은 50% 너희 둘한테 줄 거야. 나머지 50%는 너희 어머니랑 누나들 넷이서 나눠 갖도록 할 거다. 그리고 내가 죽고 나면 내 통장에 남은 돈도 너희한테 상속되도록 할 거야. 건물은 미리 증여하는 거고 유언장에도 그대로 적어 놓을 거다. 아버님, 왜 저희에게 이렇게까지? 내가 아플 때 특별히 부양해 준 사람에게 법적 권한이 가도록 하려고 하는 거다. 김 변호사가 다 처리해 줄 거니까 걱정 말고 받아라. 시아버지는 저희 부부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동안, 아니, 아직 내가 눈을 감지는 않았지만 정말 고생 많았다. 우리 아들은 답답한 아버지 옆에서 참느라고 고생 많았고, 우리 선이는 늙은 시아버지 간병하느라 고생했고, 내가 참 너한테 미안한 게 많다.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야말로 아버님께 받은 게 너무 많은데 뭐라도 해드릴 수 있어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걸요. 아니다.
너희 덕분에 내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산 것 같다. 그거면 충분하다. 시아버지는 만족스럽게 웃으셨지만 저와 남편은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이걸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그대로 넘어갈 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도 남았죠. 그리고 마리씨가 된다고 하죠. 곧바로 시댁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시누이들의 분노. 그날 저녁 시누이들이 시댁으로 몰려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그들의 얼굴은 이미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제정신이세요? 내가 다 썩어서 판단력이 흐려진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첫째 시누이는 눈을 부릅뜨고 저희를 노려보았습니다. 둘째 시누이도 팔짱을 낀 채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 아버지. 결국 밖에서 낳은 자식한테 다 퍼주려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린요? 우린 아버지 자식도 아니에요? 그들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도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대체 무슨 생각이야? 평생 돈만 벌어서 결국 그 돈 그대로 외방 자식한테 다 주겠다고? 며느리한테 주겠다고? 그럼 나는 뭐야? 시아버지는 그들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당신이나 딸애들이나 평생 내 돈으로 풍족하게 살았잖아. 막내는 결혼할 때 당신 눈치 보여서 집 한 칸 안 사줬어. 무슨 소리야? 첫째는 너 결혼할 때 집에다가 돈에다가 제일 많이 줬잖아. 그런데 네 전 남편한테 다 갖다 바치고 빈몸으로 이혼당하고. 둘째, 너는 내가 집을 2채나 마련해줬지. 근데 네 남편이 빚내서 그 집 다 날려버렸잖아. 그리고 당신은 평생 편히 살지 않았어. 당신한테 미안해서 당신 그만큼 누리고 살게 하려고 허리가 부서지도록 일했어. 그만하면 됐어.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편히 살았다고? 편히? 내가 얼마나 참고 살았는데. 그걸 지금 당당하게 말해. 내가 네 자식을 키웠어. 네가 밖에서 만든 그 자식을 말이야. 그럼 내가 당연히 받을 거 받아야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남편은 어머니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이제 좀 그만하실 때도 됐잖아요. 남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용서하시면 안 돼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말없이 남편을 바라보다가 비웃듯이 웃었습니다. 용서! 이제 와서 용서하라고? 그건 네 아버지가 죽고 나면 그때 생각해 볼게. 그날 이후로 남편과 시어머니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멀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더 이상 논쟁할 힘이 없었습니다. 나도 이제 내 뜻대로 할 거야.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선택이야. 더 이상 후회 없이 가고 싶다. 그렇게 시아버지는 유언장을 정리하고 건물 증여를 마무리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얼마 후 돌아가셨습니다. 남편과 제가 임종을 지켰지요. 혼자 가시지 않아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아버님이 편안히 눈을 감으시는 모습은 남아있는 저희에게 큰 위로를 주신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시모와 시누이들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참, 그렇더군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시누이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 앞에 난데없이 찾아와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저희에게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달려들듯 소리쳤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시아버지는 자신이 살아있을 때 직접 증여를 마쳤고 유언장도 법적으로 문제없이 정리해 두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끝이 났습니다. 시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후회 없이 자신의 선택을 지키셨고 우리는 그 뜻을 받들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누이들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상속 소송을 걸겠다고 떠들어댔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께서 생전에
미리 증여를 마친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시누이들이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시어머니의 집까지 팔아서 자기들 몫을 챙겼습니다. 그 덕분에 시어머니는 한순간에 집을 잃고 월세 집으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렀죠.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명절에 한번 올 수 있니? 손주들도 보고 싶고. 전화를 받고 있던 남편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남는 그리움. 그렇게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5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가끔 술이 들어가면 시아버지를 떠올리며 눈물을 보이곤 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란 게 항상 후회가 남는 것 같습니다. 살아있을 때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떠나고 나면 늘 왜 더 잘하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남습니다. 지금 저희는 시어머니를 가끔 만나며 삽니다. 아이들도 데려가 보여드리죠. 가끔은 어머니가 남편의 손을 잡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네가 내 진짜 자식이다. 하십니다. 그럴 때 남편은 지난 모진 말들을 다 기억하면서도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아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감동이 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 부탁드립니다.